문희정의 핫 키워드. 지난해 10월 사고에 이어서 지난 10일 이륙 6분 만에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여객기죠.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고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국가가 54개 나라가 넘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운항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자세히 관련 내용 핫키워드에서 짚어보도록 하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항공기의 이륙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새롭게 정보가 나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네. 부분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같은 기종의 항공기가 지난해 10월에는 189명, 지난 10일에는 157명이 숨지는 사고를 잇따라내자 안전성 문제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가 사고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는데요.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과 캐나다 역시 더 이상 전 세계의 비판을 버티지 못하고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네. 미국 상원이요 737 맥스 8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과 모든 사람의 안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보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직후 사고 기종의 안전성을 신뢰한다면서도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미치가노 캐나다 교통부 장관도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에티오피아 항공사고와 지난해 라이온에어의 사고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며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 기종의 이착륙과 캐나다 영공 통과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특정 기종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운항 중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인데, 그렇죠. 보잉사 측에서는 일단은 안전함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중단을 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승객들이 탑승을 거부하고 또 승무원들 역시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잉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종이다 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공기나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인 보잉도 사고 책임과 소송 가능성 등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락해서 파손된 비행기 자체에 대한 보험금만 해도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64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서 보잉의 보험회사도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피해자 유족이 미국에서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법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잉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737 맥스 8은 2015년 11월 처음 생산돼서 2017년 5월 민간 항공사에 처음 인도된 보잉의 4세대 항공기로 연료 효율이 높아서 주로 저비용 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구매했는데요. 이 최근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조종사들이요 최근 몇 달간 비행 중 중요한 순간에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제어 문제를 겪었다라고 적어도 5차례 이상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이 보잉사가 워낙 세계적으로 큰 회사고 그리고 이 기종을 실제로 보잉이 굉장히 많이 이미 판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오늘 정한 주제는 이탈리아의 1대1로 합류입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북서부 항구 도시인 제노바에서 열린 한 외교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이제 퍼지게 된 건데요. 네. 1대1로는 사회 기반 시설을 연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탈리아는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콘테 총리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도 참석할 계획이라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실크로드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탈리아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가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어느 부분을 내주기로 했냐면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 트리에스테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2일부터 24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데요. 콘테 총리는 이때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1대1로를 공식 지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처음이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국가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중국과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 및 국제단체는 152개에 이르지만 G7 회원국 중에서 1대1로를 지지한 국가는 이탈리아가 처음인데요. 사실 미국 백악관 측은 앞서서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자 1대1로 참여가 경제적으로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는 이탈리아의 국제적 이미지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탈리아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EU 역시 EU 모든 회원국은 EU의 법규 및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이런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EU의 단합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이탈리아의 1대1로 동참은 EU의 공동 입장과 어긋난다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비판을 하자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10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중국의 실크로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들과 정치적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이다. 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좀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1대1로를 상생 협력하는 경제 교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상대 국가에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1대1로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연합 내에 발언권이 좀 센 이탈리아로 중국이 이 정도로 밀착해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 내에 중국의 영향력이 삽시간으로 퍼지는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주로 어떤 나라에 지원을 해주거나 차관을 해줄 때요.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투명성 정도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운영되는지 들어가는 돈 자체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공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재 국가도 상관없고 인권 탄압 국가도 상관없이 그냥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나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형태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국가가 돈을 빌릴 때는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빌려오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게 된 국가들이 국제 문제로 비화가 되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1대1로로 인해서 중국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이거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신식민지 프로젝트다. 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나라에 자금을 대서 개발을 그렇죠. 해주는 거 그게 1대1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에 풍부한 차이나머니로 사회기반 시설 확충해주고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진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바로 인프라 확충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중국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원자재들 역시 중국 제품이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국의 국민들은 이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 부분 들어가겠죠. 하지만 대다수 사업을 운영하는 쪽은 모두 다 중국 쪽입니다. 아, 네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사국은 중국에서 빚을 얻어서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로 지어지는 인프라 건설이 뭐 도로, 철도, 항구 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인프라는 그 지역의 제조업과 유통이 활성화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 중심으로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정작 그 지역의 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시설은 지어놨는데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설에 투입된 막대한 돈 역시 고스란히 그 나라의 부채로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1대1로에 참여할까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투자가 절실한 나라에서 기대 국제금융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 주도로 운영되는 이 기구들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하는 강도 높은 요구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라면 더욱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꺼리는 국가들에게 중국은 별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